부마인드 장착을 위한 실행 독서, 돈의 심리학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모건 하우절이라고 하는 저자를 소개를 할게요. 이 사람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자였어요. 기자였던 사람이고 팟캐스트 모틀리풀 칼럼리스트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펀드 회사의 파트너인데 자신의 투자 이야기를 할 때 인덱스 펀드, 저비용의 인덱스 펀드에 꾸준히 투자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매일 밤 두 발 뻗고 잠을 잘 수가 있다, 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권하는 방식이 인덱스 펀드에 꾸준히 투자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추가 비용, 그러니까 나에게 추가 소득이 생겼을 때도 그 돈을 몽땅 인덱스 펀드에다가 투자한다고 해요. 그래서 자신의 투자 이야기를 할 때 이 내용을 좀 이야기를 했고, 이 사람은요, 돈을 다룰 때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잘못된 행동의 원인, 그 다음에 그 편향, 그 다음에 결함, 이런 것들을 쭉 보고서를 썼는데 그 중에서 20가지를 골라서 이 책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는요, 자신만의 경험에 근거해서 이 순간에 합리적으로 보이는 의사결정을 내릴 뿐이라고 하는 거죠.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일까요? 인간은 논리적인 존재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간은요, 합리적인 존재도 아니고 논리적인 존재도 아니고 체계적인 존재도 아니에요. 기계가 아니잖아요.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굉장히 감정적인 그런 존재인데, 우리는 산업사회, 산업시대 이후에 아주 기계 같은 그런 시스템 속에 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기계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이런 식의 강요를 은연중에 받아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집에서 개를 키우기 시작한 건요, 1만 년 전인데도 불구하고 개는 야성의 일부를 간직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지금 같은 자본주의 시스템에 불과 한 50년밖에 살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스템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서 우리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강박이 좀 있어 보여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에게는 사실은 적절한 방식이 아니라는 전제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행운과 리스크. 행운과 리스크는요, 나무의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행운이 있을 수도 있고,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인생의 모든 결과는요, 개인의 노력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힘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돼요. 우리가 게으르기 때문에 가난한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부지런하고 열심히 살기 때문에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개개인의 소소한 그런 사례에 포커스를 맞춰서 해석하기보다는 커다란 패턴, 큰 패턴 속에서 우리가 해석하는 훈련을 좀 가져야만 한다는 거죠. 음, 가장 어려운 것,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 바로 멈출 수 있는 꼴대를 세우는 거예요. 스스로 멈추게 하는 꼴대. 그러니까 그 꼴대가 뭐냐면 나만의 목표라는 거죠. 유니크한 나만의 목표, 나의 삶에 대한 방식, 방향. 이게 가장 중요하고 이게 가장 필요한데요. 우리는 늘 비교 때문에 흔들리는 거죠. 비교 때문에. 그러니까 누군가와 나를 은연중에 비교하는 어떤 그런 관습. 우리 굉장히 어려서부터 이런 사회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형제지간에 비교를 당하는 거. 그다음에 학교에 가게 되면은 서열, 등급으로 비교당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내 삶은 나만의 유니크한 목표라기보다는 누군가와의 비교에 의해서 내가 어떤 목표를 정했을 때는 굉장히 나중에 정말로 나중엔 이런 경우가 생겨요. 내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몰라요. 내가 정말 삶에서 바라는 게 무엇인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비교보다는요, 나만의 꼴대를 세우는 이 작업이 우선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저자가 하고 있습니다. 워런 버핏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워런 버핏이 경제적으로 성공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사춘기 시절에 쌓았던 금전적인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노년기까지 사업에서 손을 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80년간의 그 세월 동안에 이 워런 버핏은요, 투자를 해왔고 그 시간을 믿고 기다린 사람이에요. 바로 복리의 원칙인데 이분의 순자산은 845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한 85조, 86조가 이 사람의 순자산인데 그중에서 842억 달러는 50세 이후에 만들어진 순자산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815억 달러는 60대 중반 이후에 만들어진 순자산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게 무엇이냐면 바로 시간이라는 비밀의 복리의 원리를 우리가 좀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네. 부자가 되는 방법, 그리고 부자로 남는 방법. 같을까요? 다를까요? 부자가 되는 방법과 부자로 남는 방법. 다르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돈을 버는 것하고 돈을 잃지 않는 것은 별개의 것인데 돈을 벌 때는요, 리스크도 감수해야 되고요, 낙천적인 사고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도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는 그 태도도 무척 중요해요. 그런데요, 부자로 남는 방법은 단 한 가지라고 그래요. 무엇이냐? 바로 겸손함이에요. 겸손함이고 내가 부에 대한 어떤 편집증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되고 싶으신지 부자로 남고 싶으신지를 한번 선배님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워런 버핏이 하지 않은 것. 도대체 워런 버핏은 무엇을 하지 않았길래 그렇게 부를 얻을 수 있었을까? 무엇이었냐면요, 빚에 흥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14번의 경기 침체, 패닉 상황을 경험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요, 바로 자신의 사업적인 명성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 한 가지 전략이 아니었어요. 단 한 가지의 세계관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단 하나의 트렌드에 집착하지도 않았어요. 워런 버핏은요, 스스로를 녹초로 만들거나 중도에 포기하거나 은퇴하지 않았다는 그 사실이 버핏을 부자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위험한 상황이 나타났을 때 내가 손해를 보는 것, 파산을 하는 것이 더 큰, 뭐라고 하죠? 더 큰 위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편안하게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검소하게 살아가는 그 방식, 그 다음에 겸손함, 이런 이야기들을 저자가 하고 있죠. 우리가 현금을 은행에 적금을 했을 때는요, 매년 1%의 이자로 수익을 얻을 수가 있고 주식은 10%의 수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9%의 격차 때문에 매일매일이 힘든 거죠. 매일매일이 괴로운 거죠. 그 복리의 원리, 그러니까 시간에 투자하는 그 복리의 원리는 큰 수익률이 필요 없어요. 그냥 조금 괜찮은 수익률을 지속적으로 중단하지 않고 최대한 오랫동안 유지하기만 하면 결국 승리한다는 거예요. 워런 버핏이 큰 수익률을 올리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몇 가지 종목을 제외하고는 그냥 보통의 수익률을 오랜 기간 유지했기 때문에 이런 부를 일구을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자, 안전마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안전마진이 도대체 무엇일까? 안전마진이 도대체 무엇일까? 안전마진이 넓다면요, 세상이 우리에게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아도 유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안전마진, 우리가 딛고 있는 이 안전마진이 도대체 무엇일까? 일관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검소한 생활, 그리고 유연한 사고, 되게 생각을 열어두는 거죠. 여러 가지 가능성, 여러 가지 이야기들, 여러 가지 원인들, 그 다음에 또 그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방식들. 그래서 두 번째로 유연한 사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요, 느슨한 일정.
꽉꽉꽉 조이는 그 일정이 우리를 굉장히 숨막히고 불안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느슨한 일정, 이 세 가지를 안전마진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요, 우리가 부를 일구고 싶은 이유가 있잖아요. 도대체 우리는 왜 부를 얻으려고 하는 거지? 왜 우리에겐 부가 필요하지? 그 이유는요, 매일 아침 일어났을 때 나는 오늘 내가 원하는 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그 현실을 맛보고 싶어서라고 해요. 선배님들, 아침에 내가 눈을 떴어요. 돈을 벌러 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정말로 하고 싶은 것을 하면 돼요. 어떠세요? 그런 상상을 한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기쁘잖아요. 이런 현실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부를 공부하고 투자하고 적용하는 그 삶을 지금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매일 아침 일어났을 때 나는 오늘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라고 상상을 매일 해보셨으면 해요. 네. 돈으로 시간과 선택권을 살 수 있다면요. 이것은 다른 사치품을 사는 거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내 삶이 자율적이고 독립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 바로 자유를 위해서 내가 시간을 소유할 수 있고, 그다음에 내가 원하는 선택을 내 방식에 맞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를 일구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저자 모건 하우절이 아들에게 이런 편지를 썼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가 비싼 차, 고급 시계, 대궐 같은 집을 원한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장담하건대 너는 그런 것들을 원하지 않는다. 네가 원하는 것은 남들로부터의 존경과 칭찬이다. 존경과 칭찬이 목표라면은 그것을 추구하는 방법에 유의해야 한다. 왜냐하면 배기량이 큰 차보다 겸손함, 친절함, 공감이 더 많은 존경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부보다는 우리가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부이면 된다. 그리고 겸손함과 친절함, 공감은 우리가 배워 나갈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삶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힘들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저는 이 책에서 이 말이 가장 좋았어요. 돈은 여러모로 참 아이러니하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아이러니는 이것이다. 부는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 돈 많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부자처럼 보이는 것과 다르죠. 네, 달라요. 그래서 부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그 진리,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최근에 상담을 했을 때 이제 청소년 아이들이 원한 그 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 아이들이 자신들이 부자가 됐을 때는 이런 걸 그려요. 그러니까 이름도 잘 모르겠는데 뭐라고 하죠? 마세라티 뭐 이런 자동차를 몰고, 그다음에 입생로랑 신발을 신고, 뭐 구찌 가방을 들고, 그다음에 또 무슨 명품 옷을 입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듣고 나서 제가 이 책에서 읽었던 이야기들을 쭉 해줬더니 정말 깜짝 놀라는 거예요. 부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이 책에 적혀 있더라라고 했더니 자신들이 알고 있었던 부와 실제 부의 차이,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자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부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정말 배워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부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요, 가진 돈을 쓰지 않는 것이라고 해요. 이것이 바로 부를 축적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고, 바로 부의 정의예요. 그래서 부는 내가 간직하는 것, 모아두는 것. 그래서 이 저자는요, 사람들에게 저축을 많이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녀요. 바로 사람들에게 저축을 하라고 설득을 해야 하는가? 바로 설득을 해야 된다. 많은 저축을 하는 것. 그리고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는 것, 두 가지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어요. 세상에는요,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승자 독식의 글로벌 세상에서 이런 사람들은 점점 더 우리의 직접적인 경쟁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서로 연결된 세상에서 지능은 믿을 만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능이 높다고 부자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뭐가 필요한 건가? 유연함, 연결감,
겸손함, 공감, 이런 눈에 보이지 않은 항목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삶에서 그대로 적용해 나갈 수 있으면 너무나 부자가 되기 쉽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 이야기도 좀 충격적이었어요. 아시죠? 제가 역사 공부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거. 역사 공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지금도 매일매일 역사 공부를 하고 있어요. 고대, 중세, 근대, 현대를 공부를 하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세상에는요, 놀랄 일이 생기는데 과거에 있었던 놀라운 일들을 미래의 가이드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라. 그러니까 저는 역사를 공부했던 이유가 역사를 발판으로 조금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싶어서였는데요.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역사와 별개의 미래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올해 초, 그다음에 작년 초 코로나가 퍼질 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투자 시장이 굉장히 위축될 거라는 그런 시선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선배님들 어떠세요? 투자 시장이 위축되던가요?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상황들이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어요. 그쵸? 부동산 가격도 그렇고 주식 가격도 그 안에서 오르는 것과 내리는 것들이 극명하게 드러나잖아요. 이런 세상이 펼쳐진다는 것은요. 과거로부터 미래를 추측하기가 점점 어렵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이 그 이전엔 없었던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앞으로 제3차 세계대전, 4차 세계대전은 그 이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생각을 좀 열어놓으시라는 거, 유연하게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안전마진, 그리고 애매한 영역, 그러니까 일정 범위의 잠재적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똑똑한 길이다. 그러니까 뭐냐? 생각을 열어두는 거예요. 유연하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들도 열어두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향,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행동, 이런 것들을 조금 열어놓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똑똑한 길이다. 내가 우리 집을 리모델링 한다고 하면요. 정해진 예산 내에 제대로 그 시간에 제대로 일이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생각했다가는 결국 실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의 변동이 있을 것이다. 시간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열어놓게 되면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덜 충격적일 수 있어요. 네, 이 저자는 돈을 둘로 나누어서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나눠요. 일정 부분은 리스크를 감수하는 영역, 또 일정 부분은 리스크를 아주 멀리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나의 리스크가 제값을 할 때까지 오랫동안 살아남고 싶다. 그러니까 공격적인 투자를 내 모든 자산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일부로 하는 거죠. 왜냐하면 살아남기 위해서 안전한 곳에도 돈을 넣어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공하려면 살아남아야 하는데 내가 살아남았다고 해요. 그러면 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사람들과 함께 원하는 만큼 오랫동안 할 수 있는 능력의 투자 수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안전한 곳에도 내 수익을, 내 돈을 가두어 두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네. 이렇게 하고 계신가요, 선배님들? 저는 오늘 좀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재무 계획이 필수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상황이 바뀌는 거죠. 상황이 바뀌어요.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도 변하고 나의 목표도 변하고 나의 욕망도 변해요.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사실, 그리고 미래에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한 게 무엇이었냐? 제가 종신보험을 결혼할 때 들었어요. 그러니까 2025년에 제가 종신보험을 들었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되기 전에 내가 혹시라도 이른 시간에 일찌감치 사망을 하면은 그 보험금으로 우리 아이가 살아가야 되니까 그때 종신보험을 들었는데요. 16년이 지난 지금은 세상이 달라졌잖아요. 제가 2주 전에 종신보험을 해지를 했어요. 그리고 이거를 다른 투자처에다가 일단은 조금 바꿔놨는데 이런 식으로 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이 투자하기 너무 좋은 세상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 행동을, 제 생각을 바꿨어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계속 이 세상과 미래를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내 행동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그러니까 제가 했던 행동이 합리적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어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지금 그 순간에 내가 원하는 게 바로 투자에 넣게 되면은 10년 후, 20년 후 훨씬 더 이게 더 값진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그때 당시에는 했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제가 그런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내가 지금과 다른 사람일 때 세웠던 금융 목표는요, 생명 유지 장치를 달고 시간을 질질 끌 게 아니라 가차없이 버리는 편이 낫다. 그러니까 지금의 나와 16년의 나는 달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목표와 그때 목표는 달랐어요. 그것을 그냥 제가 수용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나에게 가장 적절한 게 무엇인지를 좀 판단을 해서 저는 그런 결단을 했어요. 그러면 덜 후회할 것 같아서. 네. 그래서 미래 후회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이 무엇일까? 더 빨리 이런 결단을 내릴수록 더 빨리 새로운 복리의 마법을 시작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투자자들은, 개개인들은요, 서로 다른 목표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서로 다른 시간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과 선택의 방식이 다 달라요. 왜냐하면 서로 중요하다고 여기는 요소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하는 게임에 휘말리지 말아라. 나를 돌아봐라. 나를 바라봐라. 그래서 제가 가계부 쓰시라고 하는 거예요. 가계부를 쓰게 되면은 나의 생활 패턴을 정확히 알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실제 나와의 불일치를 줄여나갈 수 있기 때문에 나의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넘어갈게요. 돈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점은요, 내가 시간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해하는 거예요. 나와 다른 게임을 하는 사람의 행동에 설득당하지 않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중요해서 제가 다시 넣었어요. 당신이 지금 어떤 게임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는데 노력해라. 거기에 시간을 들여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적은지 알면 놀랄 정도다. 그래서 자아 탐색을 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내가 내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일단 나부터 파악을 해야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나에게 어떤 것이 도움이 될지가 선별이 되는 거죠. 네. 위협이 크면요, 해결책이 나올 동인도 똑같이 커져요. 그러니까 나에게 위험이 왔다고 위축되거나 숨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힘도 똑같이 나오기 때문이죠.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경제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플롯임에도 불구하고 단편적 예측을 내놓는 비관주의자들은 이 사실을 너무나 쉽게 잊는다. 그러니까 제가 유대인을 공부해요. 유대인 이야기를 공부하고 제가 제 유튜브에다가 유대인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올려놨어요. 유대인들이 굉장히 낙천적이잖아요. 그리고 이분들은요, 위협을 만들어요. 그 기회를 통해서 문제 해결책을 만들어 나왔던 사람이죠. 나라를 잃었던 사람들이요, 수천 년 후에 자신의 나라 이스라엘을 되찾았잖아요. 전쟁을 무릅쓰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을 통해서 결국에는 지금 이스라엘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유대인들이 엄청난 힘을 전 세계에서 퍼뜨리고 있잖아요. 네,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꼭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진보는 천천히 느리게 일어나서 알아채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오랜 시간 동안 성장해 왔던 것들을 우리는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파괴는 일순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나 충격적이고 너무나 무시할 수 없게 여겨져요. 그렇지만 우리는 앞으로 이 세상은 조금씩 더 나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낙관주의가 비관주의를 결국에는 이긴다는 사실이에요. 네, 자, 우리 이거 한번 공부해봐요. 주택 가격이 계속 상승할 거라는 그런 내러티브, 그 이야기가 한번 깨져요. 그러면요, 주택 가격이 무너지잖아요. 주택 가격이 무너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주택담보대출이 잘 거쳐지지가 않아요. 잘 거쳐지지 않으면 은행은 돈을 벌기 어렵게 되죠. 그럼요.
돈을 벌기 어렵게 되면요. 다른 사업체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는 그 대출금도 줄게 되죠. 그러면 이자로 벌어들이는 은행의 수입은 줄어들죠. 그러면 은행의 직원들은 정리해고 되겠죠. 정리해고 되게 되면요. 소비가 줄어들겠죠. 소비가 줄어들게 되면요. 거기에서 시작된 다른 모든 분야에 더 많은 해고로 이어질 거죠. 그러면 국가가 어떻게 될까요? 쓰는 돈이 더 많고 국가는 점점 힘을 잃어가겠죠. 그렇죠? 파산 상태가 되어가는 거예요. 주택 가격이 올라야 될까요? 내려야 될까요? 국가는요, 주택 가격이 오르길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야 국가가 세금으로 벌어들이는 돈이 많아지죠. 그러면 그걸로 다시 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주택 가격이 시작이에요. 주택 가격이 무너지게 되면요. 다시 주택 가격을 오를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만들어내요. 이자율을 줄인다거나 대출을 늘린다거나 아니면 무이자로 빌려줄 테니까 집을 사라고 계속 국가는 사람들한테 집을 사라는 암묵적인 암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택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그 파장이 너무나 커지는 거죠. 네. 주택 가격이 올라야 결국 국가에도 이득이 된다는 거죠. 오늘 내가 살 수 있는 것을 사지 않을 때 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고 해도 지금 당장 그 돈으로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덮어두지 않으면요. 부는 절대로 쌓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 수 있지만 내 돈을 주고 구입할 수 있지만 구입하지 않는 선택권을 갖자는 거죠. 그리고 리스크를 좋아하시라는 거예요. 리스크 괜찮아요. 행운으로 돌아올 수 있잖아요. 리스크가 지금은 어렵지만, 지금은 너무 두렵지만, 지금은 너무 불안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리스크는요, 제값을 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파산할 정도의 리스크가 아니라면 리스크를 충분히 감수해라 이 이야기예요. 사람들은요, 목표가 다 달라요. 그리고 계획이 다 달라요. 그래서 나의 게임과 당신의 게임을 비교할 수가 없어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꼴대, 나의 목표, 나의 계획을 세우시라는 거예요. 돈 문제에 있어서는요, 각자 의견이 다 달라요. 너무나 혼란스러워요. 하나의 정답은 없어요. 하나의 정답은 없어요. 오직 나에게 맞는 답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하는 게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내 나름의, 내 인생의 전략을 세우는 시간이에요. 제가 선배님들한테 꼭 권하고 싶은 건요. 나만의 생각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라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이 시간을 쓰시게 되면요. 굉장히 습관적으로 내가 깊게 사고하고 넓게 사고하는 훈련을 얻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만의 삶에 대한 생각들 꼭 하세요. 제가 상담을 하잖아요. 아이들 상담도 하지만 학부모님 상담을 해요. 학부모님들이 자신의 삶에 대한 목표, 계획 별로 없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아이들한테 흔들리고 그래서 삶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우신 거예요. 우리는요. 부마인드 공부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가 누굴까요? 나잖아요. 나. 내 삶에 대한 생각들을 하는 시간을 1순위로 두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마무리 질문을 좀 찾아봤는데요. 바로 이거예요. 당신 돈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세요. 제가 이 이야기를 쓴 게 이유가 있어요. 퍼스트 맨해튼의 설립자가 있어요. 억만장자인데요. 이분은 직원을 채용할 때 그 지원자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당신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가? 그것을 왜 소유하고 있는가? 당신이 당신 돈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여달라. 이것만 질문을 한다고 해요. 어디에 투자하는지, 왜 투자하는지,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질 않아요. 당신이 당신 돈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 보여달라라는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돈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나누면서 이 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